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영어관에서 나온 심지은 강사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다원에서 초등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A번에 보이는 초등 영어의 키포인트라는 거는 어머님들 집에서 가르치시든 아니면 학원에 보내서 가르치시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 초등학생을 가르칠 때 반드시 필요한 4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설명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표현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 교육 하면은 4스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저희 다원에서는 4 아니고요, 6개 할 거라고, 이거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 다원 교육이 레벨별로 수업이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정규반 시간표와 관리 및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등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영어를 안 해서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 그게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 완전 베스트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제가 스펀지밥 사진을 넣어놨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모를 때가 가장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가장 잘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 4가지가 뭐냐면요, 오른쪽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 오른쪽에 인풋을 가장 많이 넣어줘야 하는 시기이다 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이때 많은 걸 넣어야 나중에 좋은 아웃풋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인풋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 인풋만 넣으면 안 되죠. 이걸 반복해야 돼요. 반복 학습을 해서 내재화 시킨 다음에 왼쪽으로 가보면 이제 아래쪽에 확실한 기본기를 쌓는 시기다, 반복을 해서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완벽한 용어 이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요즘에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3,800제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법 수업할 때 보면 애들이 용어를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학교 가서도 고생하고요, 이때 안 잡히면 고등학교 가서 진짜 큰일 나요. 근데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 이걸 시켜놓으면 중학교 때 확실히 문법을 좀 쉽게 하고 갈 수 있고요, 중학교 때 문법 끝내서 고등학교 때는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4스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교육에서 4스킬이라는 거는 이 위에 있는 4가지 칸을 얘기를 합니다. 독해, 듣기, 그리고 말하기, 쓰기, 이렇게 4가지가 원래 영어 교육에서 4가지 밸런스를 맞춰서 가르쳐야 하는 4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어학원에서 입시 체계로 넘어오면서 아이들한테서 누락되는 게 뭐냐면 이 아웃풋을 내는 과정, 말하기, 쓰기, 이걸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 초등 교육에서는 6가지를 다 가르치겠다라고 해서 이 2가지도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말하기하고 쓰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밑에 보시면 원래 입시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런 거잖아요. 독해, 어휘, 문법, 요거 하면서 동시에 아웃풋도 할 수 있는 이 6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레벨별로 수업이 좀 차별화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1반에서는 요걸 할 건데, 왼쪽에 보시면은 테드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말도 하고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listening, speaking, writing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어느 입시학원이나 하는 거긴 합니다. 물론 독해, 문법, 어휘, 이걸 다 같이 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잘하는 애들한테는 너무 재밌는 수업이에요. 근데 못하는 애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친구들, 이제 막 거의 기어다니는 수준인 아이들,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독해 문법을 좀 천천히, 너무 어렵지 않은 교재를 가지고 천천히 쉽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머님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도 막 하세요. 대치동은 수업이 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교재도 너무 어렵고 진도도 빠르고, 근데 우리 아이는 못하거든요. 이런 말씀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위한 반은 없다라는 게 그분들의 컴플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반에서는 확실하게 좀 더디더라도 쉬운 교재를 가지고 제대로 기본기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을 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아마 이게 조금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반에서 하는 이 스피킹 라이팅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영어로만 수업할 거예요. 선생님도 영어로, 아이도 영어로. 그래서 다 영어로 수업할 건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처음에 다짜고짜 아이한테 테드 영상 틀어주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이런 게 있어. 먼저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문장을 공부시킬 건데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학습한 어휘를 문장 속에다가 넣어서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선 이런 뜻이야. 여기서 이런 품사야. 이런 것들을 가르칠 거예요. 예를 들어서 move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보면 그 단어는 동사로는 움직이다지만 명사로는 움직임이고 또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있게 먼저 여러 가지 문장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 센텐스 라이팅을 해보게 할 겁니다. 여기서 공부한 문장,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혼자 문장을 써보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영상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한 어휘가 있으니까 영상이 어느 정도 들리겠죠. 그때 노트 테이킹도 막 할 거예요. 단어들 적고 아이디어도 적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나는 이 아이디어가 내 생각이랑 맞았어 하면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서 토론을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이제 듣고 말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글을 하나 읽힐 거예요. 이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읽히면서 문장을 직접 또 눈으로 보게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용을 문장으로 썼을 땐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리딩으로 읽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araphrasing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기말로 다시 바꿔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말로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게 하는 이 작업은 왜 하냐. 갑자기 글을 본 다음에 야 이제 너의 글을 써봐. 요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면 아이들 완전 하나도 못 써요. 그래서 문장을 좀 베껴 쓰기 하는 타핑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 글을 한번 써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아이가 직접 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뭐냐면요. 큰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주제별로 칸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주제별로 각자 아이가 쓰고 싶은 내용을 막 문장을 적어놨어요. 되게 빼곡하게 적어놨죠. 근데 보면 빨간 색깔로 선생님이 이렇게 막 찍 긋고 뭐 써놓으신 것도 있고 왼쪽에다가는 야 이 단어를 적어봐 하는 것들도 막 써놓으셨어요. 이런 식의 첨삭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초안을 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해서 최종글을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파이널 드래프트를 냅니다. 근데 이거를요 하루 만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수업 3시간인데 하루 만에 다 할 수는 없으니 2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paraphrasing 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하고 최종안을 내는 것까지 2주차에 걸친 수업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독해하고 문법도 설명을 드려야 하잖아요. 독해 수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1반과 2반 모두 공통이고요. 여기에서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가 영어와 한글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서 오는 간극을 줄여나가는 거. 그게 초등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할 거예요. 문장을 직접 전체를 다 해석해보기.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2학년 신규 학생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첫 수업하고 와서 여기 학원에서는 나한테 해석을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지금까지 학원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리딩이 안 늘어서 학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드시 할 거예요. 전체를 다 해석시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제 해석과 아이의 해석이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를 아이의 눈으로 확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학생이 직접 다 전체 글을 해석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채울 만큼 해석을 해오고 나면 제가 첨삭도 해줄 거고요. 물론 본인이 고치는 작업도 할 거예요. 근데 첨삭하고 나면 애들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틀렸던 문장들은 다시 한번 시험도 칠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리딩 시간에 해석만 하느냐? 아니요, 시험도 치죠. 단어 시험도 볼 거고요, 물론.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자체 단어집을 드릴 거예요. 이걸로 단어 시험도 볼 거고요. 그리고 문장 어려운 거, 중요한 부분들 들어있는 것 가지고 해석 시험도 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띄워놨냐면 저희 학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왔던 학생 중에 이제 지금 1반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 왔을 때 저랑 수업을 했는데 60개 단어 시험을 치면 20점 맞아요. 단어를 너무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들어왔어서 저도 너무 고민이 많았고 어머님도 걱정하시고 학생도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의 장점은 뭐였냐면 정말 꾸준히 했어요. 쉬지도 않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1반에 갔어요. 1반에 가면요, 어머님들 이거 지금 1학년들이 공부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2줄 넘어가는 거 보이세요? 한 문장인데 2줄 넘어가고요. 되게 어려운 문법들도 들어가요. 이런 문장들을 막힘없이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물론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제 문법 수업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법 수업에서는 초등일 땐 절대 어려운 거 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걸로 괜히 아이들을 교란시키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정말 기본기에만 치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This is Grammar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이게 주 교재예요. 1반이든 2반이든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이 교재를 2바퀴 돌릴 겁니다. 1년에 2회독을 하고 나면 아이들 2번째 할 때에도 틀리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나가는 훈련을 할 거고, 물론 당연히 교재 하나만 쓰는 거 아니고요. 부교재 넣을 거예요. 반별로 당연히 난이도 차이는 있겠죠. 이걸 가지고 숙제로 문제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교재, 부교재 하는 것들 요것보다도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이거 백지 테스트예요. 사실 백지 테스트는요, 어머니 어느 설명회 가도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백지 테스트로 공부해서 정말 문법을 완벽하게 정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완전히 강추하고요. 무조건 시켜요.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법 목차 딱 편 다음에요. 그냥 목차 보고 제가 공부했던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목차만 보고 제가 다 쓴 다음에 다시 책 펴서 빨간 색깔로 제가 못 채운 거 다시 다 메꿔 넣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한 다음에 다시 채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 아이들이 다짜고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틀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빈칸을 뚫어서 중간중간을 채워 넣을 건데요. 한번 수동태 치고 다음날 투부정사 치고 아니고요. 수동태를 할 때 조금씩 끊어서 할 거예요. 대신 저번에 요만큼 했으면 이번엔 이만큼 이렇게 누적해서 계속 누적해서 복습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현 같은 것들도 다 외우게 할 거고요. 관용 표현 같은 것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하는 목표는 이거예요. 제가 백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챕터에서 나왔는지가 보여요. 문제 출제 파트를 캐치하는 눈을 기르는 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목표입니다. 이걸 하는 목표. 그래서 종합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건 가정법이랑 수동태가 섞여있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빨리 캐치할 수 있게. 그래서 백지 테스트는 정말로 강추드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표 말씀을 드려야죠. 저희가 1반하고 2반이 수업 시간이 좀 달라요. 1반 친구들은 4시에 와서요 7시까지 공부할 건데요. 월금반, 화목반을 이렇게 반으로 뚝 쪼개서 월화반 수업이 똑같고요. 목금반 수업이 똑같습니다. 월화반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피킹 라이팅 들어가는 그 수업 할 거예요. 되게 세부적으로 막 15분 단위로도 막 되어 있죠. 그래서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4시부터 7시까지 비는 시간 없이 이렇게 수업할 거다. 그리고 이 목금요일에는요 독해하고 문법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초등은요 학습 중에 제 생각엔 습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배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자기가 가져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클리닉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는 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반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이 7시부터 10시예요. 조금 늦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 3시간 수업을 하면서 이때에는 아이들이 독해하고 문법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와서 독해, 한 번은 와서 문법,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클리닉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클리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여기 3번이 잘못 들어갔네요.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일단은 단어 테스트가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테스트 시간이 아까 따로 있었는데 테스트 중에서 이 문법 단어의 경우에는 제가 음원을 틀어줄 거거든요. 음원 들으면서 스펠링도 쓰고 뜻도 써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같이 클리닉 시간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여기 빠져 있습니다. 단어 개수는 이 정도 외울 거예요. 일주일에. 독해는 50개 정도. 문법에서 나오는 단어책으로는 30개 정도 할 건데 그런데 난이도가 달라요. 2-1반은 중등 고난도, 2-2반은 중등 실력, 난이도 차별을 두고 외우는 개수는 똑같아 보이지만
당연히 독해교재에서도 나오는 단어의 난이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80개 정도는 외우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숙제 오답 관리가 이 시간에 될 건데, 여기 보면 교재별로 틀린 문제에 근거 찾기 혹은 단어 찾기, 해석 수정하기 같은 것들을 할 거라고 해놨어요. 일단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독해 단어 시험지예요. 독해 단어 시험지는요, 외운 단어장을 기반으로 해서 단어 뜻을 쓰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걸로 공부했다? 그럼 이 뜻을 쓰게 할 거예요. 다양한 어휘 스펙트럼을 넓혀갈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 단어 시험지의 경우에는 스펠링과 한국어 다 쓰게 할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도 트이게 할 거고요. 그리고 스펠링 미스 안 나게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오답 관리는 사실 지금 뭐 틀린 문제, 오답 고치기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요게 집에서 혼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초등은. 이걸 집에서 혼자 하라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외워요. 그래서 요거 학원에서 다시 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틀린 해석 고치기, 그걸 저는 이 시간에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시간을. 해석 고치는 거를 가장 많이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관리하고 상담 부분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매 수업 끝나고 나면 숙제 문자 보내드릴 건데 어머님한테만 보내는 거 아니고요. 아이한테도 보낼 거예요. 선생님 저 숙제 모르는데요. 숙제 안 왔어요. 하는 일 없게 다 보낼 거고, 진도도 페이지 수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서 다음 주 숙제 링크 뭔지, 테스트 결과 몇 점인지, 숙제 결과는 몇 % 완수해 왔는지 이런 것들 다 꼼꼼히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수업 오는 케이스들, 처음으로 수업 오면은 갑자기 와서 막 해야 되니까 애들 막 어버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 없게 미리 다음 시간에 오면은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미리 좀 보고 오세요. 자료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말로 비추천해드리는 방법인데, 가끔가다 영상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오늘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영상 하거나 아니면 해야 돼요. 온라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특히 초등은 온라인 정말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직접 왔을 때 선생님하고 부딪히면서 피드백 받아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해서 웬만하면 현장으로 오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영상 수업 하시게 될 경우에도 링크, 시험지 모두 다 보내드리고요. 시험지 다시 다 받아서 제가 다 채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머님 자녀가 어릴수록 궁금한 점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걱정도 너무 많으셔서 제가 상담도 이렇게 친절하게 세세하게 다 해드릴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3시간이나 수업을 하는데 뭘 안 해왔다고 해서 남아서까지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2학년 학생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숙제를 하도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맨날 숙제를 안 해와? 했더니 자기가 2년 동안 이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숙제를 안 하면 그냥 맨날 남겼대요. 근데 남아서 하는 버릇이 들다 보니까 잘 숙제를 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더 이상 집에서 다 해오게끔, 이제 남아서 하는 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특단의 조치로 쓰는 거지, 우리 아이들 사실 초등일 때 남아서 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절을 해가면서 하되, 그래도 아이들 학습 습관을 잡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써놨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 대치 다원교육 최상위권으로 향하는 상상독서 발표 맡은 한소아입니다. 네, 지금 저희 현재 입시 제도가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변하는 입시 제도에서 독서 논술과 국어 교육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상상독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네, 교육부 교육과정이 변화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서 함께 변하는 게 무엇인가요? 평가 과정이겠죠. 그래서 대입체제도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대입체제는
2024년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고교 학점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요, 졸업 기준이 학교에서 주는 수업을, 그 과목을 204단위를 이수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 자신이 선택한 과목으로 192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신평가의 경우에는요, 현재는 전체 상대평가인데 2025학년도부터는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그리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통과목은 무엇이고 선택과목은 무엇일까요? 자, 공통과목은요,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선택과목은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직접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인데, 이 공통과목은 과연 언제 이수할 것인가?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럼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통과목은 무엇입니까? 상대평가지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대평가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 장관님께서 1월 6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전면 도입이 맞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에 절대평가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전 과목을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아이들 내신 변별력은 어떻게 키운단 말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진로 융합 과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진로 융합 과목 무엇이지? 자, 여기 보시면요. 최근 1월 16일 기사인데요. 이화여대에서 진로 융합 과목으로 고교 학점제 연계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내에서도 진로 융합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뭘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라는 보고서입니다. 자, 희망 계열별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필요성입니다. 보시면 인문 계열의 경우 심화국어와 고전 읽기, 자연 계열의 경우 수학 과제, 탐구와 기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필요성이 50%와 70% 이상인 과목을 봤을 때, 자, 실용국어, 사회문제탐구, 고전과 윤리, 심화국어, 고전 읽기, 그리고 사회문제탐구, 그리고 의학 계열에서 보시면 수학 과제, 탐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평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는 심화국어 사례고요. 서울 보성고 사례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표현 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주제가 인터넷, 저희가 이제 최종 합의론이라는 부분을 이제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화국어 부분을 보면 박지원의 예덕 선생전과 그리고 이상전을 읽은 뒤 작성한 활동지 내용입니다. 자, 요걸 보셨을 때 어디에 굉장히 많이 닿아 있나요? 독서 논술 프로그램에 닿아 있다는 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회문제 탐구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AI 신문이 있고 또 연구계획서 작성하기 활동이 있습니다. 자, 연계에서요. 또 수학과제 탐구 사례를 보면요. 소논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서술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 번째는 서술형 평가가 확대되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평가가 확대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쓰기 능력은요. 고교학점제를 푸는 열쇠라는 점, 서술형
평가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궁금한 건 그러면 2028 대입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 예정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2028학년도에는 수능 서술형 문항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서술형 문항이 어떻게 도입된다는 말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주호 장관은 IB 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IB 제도에서 서술형 문항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자, IB 디플로마 평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문학에서 종종 독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작가가 만들어낸 분위기이다. 분위기가 전달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 학습한 두 작품을 토대로 논하시고 이 내용을 보셨을 때 굉장히 논술과도 닿아 있다는 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미래형 수능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 현재는요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탐구 과목들이 수능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공부할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만 상대평가로 남을 것이다라는 예상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도 모두 상대평가가 절대평가가 될 경우 수능도 전면적으로 절대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저희가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의 예측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돌려봤을 때 절대평가 전면도입과 서논술형, 수능의 서논술형 문항이 들어가게 되면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리고 국어와 수학만 상대평가로 치르게 된다면 수능 국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독서 논술과 수능 국어 이 둘 중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책을 읽는 힘 독서, 생각을 쓰는 힘 논술, 그리고 수능형 독해력인 국어를 합해서 최상위권을 위한 상상 독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상상 독서 프로그램은요, 먼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논술 프로그램과 최고력 독해력 프로그램인 최상위 독해력 프로그램인 생각의 길인 비문학, 문학, 문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독서의 독해력을 더하자가 목표입니다. 자, 저희는요 입학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를 치르게 되시면요, 먼저 어휘와 문법, 비문학, 문학, 추론 능력으로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나누어서 상담해 드립니다. 아이 레벨에 맞게 제가 직접 어머님들께 상담을 해서 해당 레벨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시간은 1시간이며 문항은 25문항입니다. 저희 레벨은요, 최상위반, 레벨 2, 레벨 1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상위반의 경우 독서 논술은 중등 고난도, 그리고 독해력은 고등, 그리고 레벨 2의 경우에는 독서 논술은 초등, 초중등, 그리고 독해력은 중등 고난도, 레벨 1의 경우 독서 논술은 초등 고난도, 그리고 독해력은 중등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저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저희 독서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독서 퀴즈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책 속에 있는 어휘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책 속으로 파고들기, 그리고 책 밖으로 나아가 생각하기, 마지막으로는 책 밖으로 나아가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지식을 쌓고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초학문적 도서 목록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상위권 독해력 프로그램은 저희 비문학이나 문학에 나오는 다양한 어휘들, 필수 어휘들을 담은 자체 어휘집을 통해서 20개씩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을 담은 비문학, 그리고 현대 운문산문, 고전 운문산문을 담은 문학, 그리고 문법,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희는 40주 완성 프로그램이고요. 상반기 20주, 하반기 20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최상위 친구들, 그리고 레벨 1, 레벨 2 친구들은 독서 논술에 있어서 2주에 한 권씩 진행을 하고요. 최상위 친구들은 독해력은
비문학과 저희 비문학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자체 교재와 그리고 중학국어 문법 그리고 레벨 2의 경우에는 독해력 프로그램의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문법은 첫 문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1 친구들은요. 통합국어 1학기 과정을 상반기 20주 동안 진행을 하고 또 중학국어 첫 문법을 진행합니다. 어휘 테스트는 똑같이 매주 20개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게 상반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20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독서 논술은 2주에 한 권씩 진행을 하고요. 독해력 프로그램은 현대문학과 자체 교재 그리고 최상위 친구들은 문법은 고등국어 문법이 진행되어요. 레벨 2의 경우에는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중학국어 문법이 진행되고요. 레벨 1의 경우에는 통합국어의 2학기 버전 그리고 첫문법과 중학국어 문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요. 아이가 레벨 1에서 들어왔을 때 최상위 수준까지 올랐을 때요. 고1 모의고사 1등급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요. 독서 논술은 22개에서 24개 주제로 60권 그리고 필수 어휘는 2,400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걸 주차별로 좀 나눴는데요. 자, 생각의 찬 독서 프로그램과 생각의 길 독해력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먼저 독서 퀴즈 활동 진행하고요. 그리고 책 속으로 파고들기 그리고 도서 연계 어휘를 진행한 후에 독해력 프로그램인 어휘 테스트 그리고 비문학, 문학, 문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리닉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요게 1주차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주차에서는 독서 프로그램이 책 밖으로 나아가 생각하기, 책 밖으로 나아가 글쓰기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는 원고지가 있어요. 그 원고지의 아이들이 2주간 생각했던 부분을 정리를 해서 교사가 첨삭해주는 프로그램 창의적 생각으로 글쓰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독해력 프로그램은 똑같이 저희가 어휘 테스트, 비문학, 문학, 문법, 마지막 클리닉으로 진행됩니다. 요걸 저희가 표로 좀 정리를 했을 때요. 요렇게 나누어지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독서 논술 내에 있는 어휘 프로그램이 숙제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매주마다 20가지씩 저희 필수 어휘집에 있는 어휘 테스트도 숙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는 테스트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또 첨삭이 완료될 때까지 아이들이 같이 남아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3시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3시간 이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개별 클리닉을 해드리고요. 2주에 한 번씩 아이들 도서 읽은 부분 그리고 아이가 독해력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과 그리고 강점에 대해서 이제 성취도 안내를 드립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래스 노트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로그인 하시고 요거를 띠리링 하고 누르시면요. 알림장으로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40주 완성 상상 독서 프로그램이고요. 독서 프로그램은 1시간 20분 그리고 독해력 프로그램 1시간 20분 그리고 클리닉 20분으로 합해서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3시간 이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 저희 꼬꼬무 필독서 내용 안내드리고요. 이 내용은 저희 바인더에도 나와 있어서 바인더에서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력 교재 부분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클래스 안내를 드리는데요. 먼저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레벨별로 그럼 저희가 아이들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교사가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레벨 안내를 드리면 해당 반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치다원교육 최상위 독서 프로그램 독서 논술부터 수능 문해의 기반까지 최상위로 향하는 첫걸음의 시작입니다.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 수학을 맡은 김한나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것만큼 저희가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수업을 이제 개강을 하는 정규반 수업이랑 그 다음에 진도 계획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시겠지만 교육 과정이 이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들께서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계산할 때도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이제 알바생 대신에 뭐 이제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초 소양에는 이제 언어 소양이 있고 수리 소양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소양이 있는데요. 이제 수리 소양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용을 해서 문제 해결하고 추론할 줄 알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문제를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를 뭐 나의 생각을 좀 단계별로 서술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활동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을 좀 더 완화시키고 디지털 소양을 좀 더 강화를 시킨다고 하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실생활 중심에서 좀 더 디지털 소양을 강화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게 증명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증명이 있었다가 최근까지는 증명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증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거에서는 특히 이제 기하 파트도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유클리드 방법으로 증명하시오, 어떤 문제를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개념을 내가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이 이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2025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2025년에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고, 중요한 그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되자마자 교육과정이 바뀌는 친구들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3시 40분부터 6시 40분까지 3시간, 6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3시간씩 진행이 되고, 수요일 날에는 주로 이제 1대1 맞춤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 수업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시간은 3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수업을 딱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과제 점검표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하고 진도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과제를 완벽하게 해온 친구들은 동그라미, 이제 조금 미완성된 친구들은 세모, 그래서 아예 못한 친구들은 X 표시도 해주고, 이 동그라미 세모 표시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난 외에 완성이 되면은 세모 동그라미를 해줘요.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동그라미를 받기 위해서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제가 막 다른 채점을 하다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동그라미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이제 빨리 해주세요, 저 동그라미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이거를 받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과제나 이제 진도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투두리스트를 제가 정해줘요. 그러면 이걸 다 못한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마다 속도 차이도 있고 성취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딱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음번에 숙제를 해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밀리다가 결국에는 구멍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이 끝나더라도 그날 해야 되는 것들은 다 완벽하게 완성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대한 완성 짓고 이제 보내고 있고요. 이제 테스트 중에서는 백지 테스트를 이제 보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백지 테스트고요. 어머님들께서도 반응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일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좋아하시는 백지 테스트예요. 저희는 이제 스텝 A라고 이제 부를 건데,
이제 밑에 이제 13번 같은 문제,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문제 푸는 방식만 알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개념 같은 문제, 유한소수가 유리수인지, 무한소수가 유리수인지, 순환소수가 유리수인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하고요. 백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진행을 하시겠지만 선생님들마다 좀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제목만 줍니다. 제목만 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쓸 수 있게끔 정말 백지를 줘요. 이렇게. 그러면 다 설명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수학 문제에서도 이렇게 개념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항식이나 차수나 계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것까지 나오는 제일 중요한 거 1차, 2차, 3차 방정식 같은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그 차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아이들에게 돌발 퀴즈를 한번 내보시겠어요? 차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문자 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숫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차수 그렇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 한다면 x 플러스 3이라는 식은 1차식입니다. 근데 2x제곱 더하기 x-3은 이 조그마한 숫자가 2기 때문에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xy-5라는 식은 몇 차식일까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분명히 1차식이라고 대답하는 수가 이제 대다수인데 이 식은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차수라는 뜻은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차식이 되는 거고요. 많은 아이들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백지 테스트를 보고 있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배우는 친구들이 이제 쓴 백지 테스트고 이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쓴 백지 테스트인데 똑같이 봅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백지 테스트는 이건 중학교 2학년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타고라스나 도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증명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백지 테스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나오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백지 테스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개념 과정에서는 백지 테스트 스텝 A를 보고 있고 단원평가 스텝 B 테스트를 보고요. 누적 테스트는 이제 1차 누적 테스트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보는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차 누적 테스트는 4단원부터 6단원까지 기말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 과정에서도 스텝 C라는 단원 평가를 보는데 심화 과정에서는 테스트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과 서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로 심화를 이제 내가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지 그 연습을 백지 테스트를 토대로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테스트로 보고 있고요. 학기말 테스트까지 보는데 제가 정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점검 테스트와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하다 보면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까먹고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다 보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아이들이 금방 까먹어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금방 까먹기 때문에 테스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부교재를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정규 수업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교재 말고도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계속해서 부교재를 계속 돌려요.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문제 풀 때 그리고 숙제할 때도 이렇게 책에다가 풀이 과정을 쓰게끔 합니다. 적어도 저한테 질문을 할 때는 그냥 선생님 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식을 써서 와라. 그러면 막힌 부분은 내가 그 부분을 뚫어줄게. 이러면서 테스트 이제 시험을 숙제를 할 때도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서 오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3개 이상 틀렸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질문한 문제들은 별 표시를 해주는데 이런 표시들은 오답노트를 쓰게끔 하고 있고요. 오답노트를 쓸 때도 문제 쓰고 풀이 과정 쓰고 필수 공식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필수 공식입니다. 이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여기에다가 쓸 수 있게끔 쓰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저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저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열심히 잘 써요. 책을 보면서 찾아서 이 부분이 어디에 있고 이게 어디 무슨 내용에 있고 이런 거를 찾아서 내가 쓰는 것까지가 공부가 되고 아이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주도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 이해를 잘 못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문제만 읽어줬을 뿐인데 아 이런 문제였어요? 이러면서 다시 가져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독서가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친언니가 있고 지금 조카가 4살인데 제가 조카를 만났을 때 뭐 1개, 2개 이렇게 개수 수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줘요. 그 정도로 책이 너무 중요하고 문제를 읽을 때 이 오답노트를 쓸 때도 요약을 해서 써도 되니까 스스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들이 숙제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쓰러우셔가지고 대신 써주시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 오답노트를 쓸 때는 그 쓰는 것도 공부가 되고 이 문제를 요약하는 그 과정도 사실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요약해서 써도 되니까 스스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보면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록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친구들은 재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고 70점 커트라인이라서 70점 미만 친구들은 테스트를 다시 재시험을 보는데 재시험을 재제시에 계속 봅니다.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이제 테스트를 보고요. 좀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제가 나름대로 기록해놓은 점수들을 토대로 이렇게 성적표를 아이들 편으로 보내드리고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과제나 오답률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과제가 몇 퍼센트, 100% 완벽합니다. 그 과제 해온 것 중에 오답률이 몇 %다. 단원평가가 몇 점이고요. 오늘 과제가 뭐고 특이사항 있으면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특이사항 같은 거는 시험에서 재시험에 걸렸어요. 다음 시간에 재시험 봐야 되니까 조금만 일찍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이 친구 지금 정규과정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언니 조금 더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재 한 번만 더 시킬게요 하면서 교재를 좀 아이들마다 좀 성적에 따라서 좀 성취도에 따라서 그렇게 좀 교재를 더 준비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재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재시험 성적까지 문자를 수업이 끝날 때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네이버 밴드에다가 과제나 아니면 과제 점검표, 백지 테스트 본 것들은 네이버 밴드에다가 업로드를 해놔서 어머님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아이들을 학습시킬 때 악착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그런 모습을 좀 배우는 것 같은데요. 한번 밤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숙제 더 해도 돼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일었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선생님 늦은 시간 죄송한데 2장 반 더 풀어도 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 시간이 한 밤 12시 정도 됐는데 이렇게 좀 아이들이 의욕적으로 좀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다 보니까 저도 막 뭔가 더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저도 의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리뷰가 선생님 덕분에 요즘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거긴 하지만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좀 학습 습관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를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1학년 누적 테스트와 이제 좀 취약한 부분들 점검하면서 테스트 본다는 내용이고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하더라도 중학교 1, 2학년 누적 테스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까먹지 않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대1 맞춤 수업은 이제 말씀드리는데 1대1 맞춤 수업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단원별로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뭐 연립방정식 활용, 연립방정식에서 2학년 과정에서는 뭐 함수 부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춤 수업을 이용하시면 뭐 이거는 맞춤 수업은 뭐 횟수를 어머니께서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거든요. 뭐 3회차, 5회차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정규 과정을 지금 이 부분을 듣고 있지만 조금 더 점핑해서 더 듣고 싶다 하시면은 또 맞춤 수업을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3월달에 개강하는 반인데요. 월요일, 금요일 날 2학년 1학기 심화
심화반이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심화반이 화목에 있고요. 고등상 기본을 하면서 3학년 1, 2학기 심화를 이제 화목 타임에 진행을 하는데, 고등상 기본 같은 경우는 4개월로 원래 진행이 되지만 이제 5개월로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3월 달에 3학년 1, 2학기 심화를 조금 복습 개념으로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 4월 달에 고등상 기본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저희가 다원교육 홈페이지에 또 시간표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교육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시간표 보기보다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야 저희 시간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본방학 특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방학을 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 개강을 했는데, 한번 시간표 보시고 과정에 맞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제 이제 1학년 2학기 기본과 3학년 2학기 기본을 개강을 했는데, 이 3학년 2학기 기본을 듣게 되면 이제 3월 달에 3학년 2학기 기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심화 과정 듣고 4월에 고등상 진행하는 그 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상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요약을 하면 자기 주도성으로 개념을 이제 학습하는 습관과 증명할 줄 알고 개념을 서술할 수 있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단계별로 테스트로 저희가 이제 연습을 계속해서 시키니까, 그래서 본방학 특강과 정규 수업 그리고 1대1 맞춤 수업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 담당하고 있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방학이라서 어머니들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또 오셔서 제가 오늘은 초등수학에 대한 그 경시대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경시대회가 몇 가지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경시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는 성대경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떤 또 경시대회들이 있는지도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전달드리려고 하고요. 어머니 요즘 1타 스캔들 많이 보시나요? 저는 지금 요즘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비대치동 친구들, 아니면 뭐 교민들, 외국 교민들 이렇게 만나면 정말 대치동이 그래? 이게 진짜 실제랑 똑같아? 엄마들이 그렇게 경쟁을 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내가 1타가 아니라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해요. 근데 제가 1타 되고 싶은 마음에 한번 이렇게 표지를 꾸며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수학 경시대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요거가 지금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류별로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경시대회가 있고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시대회가 있어서 어머님들이 수시로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최 측 마음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는 제가 지금 확실히 한 해마다 지금 변동수가 너무 많아서, 우선은 성대경시, 제가 이번에 이제 수업 데뷔를 하는 수업인데요. 제 어머님들이 제일 성대경시랑 KMC가 제일 익숙하실 거예요. 하늘교육에서 진행을 하는. 그래서 성대경시 같은 경우는 30문항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거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저희 초등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지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지원할 수 있는 학년이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그다음 장려상. 그다음 KMC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먼저 보고 상위 15% 안에 우선 들면 본선을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본선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상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 거고, 그 본선 안에서 결과에 따라 또 상이 이렇게 대상, 최우수상, 금은동, 장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풀면 한 문제를 못 풀더라도 본선 우선 진출했으면 상은 수상권이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교대 경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2019년까지만 하고 2020년부터는 지금 잠정적으로 조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 문제 또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 조금 도움이 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현재 조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 연대경시 어머님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식 명칭은 이제 뭐 창의력 뭐 경진 대회라고 되어 있어요. 연세대에서 주최하는. 그래서 얘는 25문항으로 90분 동안 보는. 이것도 약간 사고력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조금은 어머님들께 좀 생소한 경시대회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MBC 경시대회는 하늘교육 그쪽에서도 같이 또 협업하는 거고, HM에는 어머님들 그래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자신감 상승을 위해서 많이 보는 약간은 경시대회지만 학교 측에 조금 교과에 좀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아이가 그냥 경시대회에 대한 그런 첫 인상을 너무 어렵게 주고 싶지 않으시면 많이들 보시는 시험이 아래 두 가지 MBC와 그다음에 HM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성대경시는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고요. 수학도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교대는 지금 우선 잠정적인 빼고 초등학교 연대경시는 다 지원할 수 있어요. 1학년부터. 나머지 다 초등학생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보다는 좀 어머님들이 그래도 나중에 조금 공부를 시키신 어머님들이 조금 욕심내시는 게 KJMO라고 있거든요. KMO는 어머니 많이 들으셔보셨죠? 수학경시대회 하면 KMO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신데, 이 J는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근데 KJMO는 1919년부터 계속 쭉 보고 있어요. 코로나여도 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보지 않을까. 작년까지 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학번 애기들도 보는 경험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이 KJ1은 이제 대한 한국협회, 수학협회에서 이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더 신임하는 경우가 있고, KJ모도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좀 공부를 시키다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수학경시, KMO 같은 걸 준비해도 될까? 깜냥이 될까? 영양이 될까? 이런 거를 검증할 때 한번 보시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계속 시행이 또 올해도 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KJ모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런 모든 경시대회는 어머님 기출문제는 교재로도 나와 있고 시중에 다 널려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그 대회 이런 것 명칭을 치시면 사이트가 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출 문제와 정답이 다 게시되어 있어서 한번 구경하시면 보시고 우리 아이가 풀 수 있을까? 문제는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제가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상반기 수학경시대,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것도 이어지죠. 정기랑 후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전형, 문제 분석, 수상 내용, 준비 내용, 이렇게 응시 이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빠르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경시 제일 이제 어머님들이 익숙한 요거는 4월 2일에 요번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30문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2점짜리가 7문항, 3점짜리가 9문항, 4점짜리가 11문항, 5점짜리가 3문항입니다. 그래서 2점짜리랑 3점짜리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이걸 다 맞으면 41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수상권이 거의 70점 이상이다, 만약에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 100점, 4점 중에서 제일 문항이 많은 11문항이 이제 4점짜리를 많이 맞춰야 되는데, 솔직히 4점짜리는 조금 사고력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사고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5점짜리는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아이들이 100점을 너무 대상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 정도는 정말 어른들도 못 풀거나 아니면 풀어도 정말 오래 걸리는 거. 다음 이 도형으로 그릴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인가? 답이 막 63가지. 이런 거예요. 그걸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문항 정도는 킬러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맞추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아서 대상을 받죠. 그런데 그런 애가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대경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출제할 때 전형 보시면 거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초등 1학년을 제한 나머지 학년은 이전 학년까지 모든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포함되어 있긴 한데 내용은 2점에서 3점에서의 그 교과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을 뿐 4점짜리 이상부터는 교과 내용이 들어있기보단 사고력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상 내용 보시면 대상이 1명, 금상이 3명, 은상이 10명, 그 다음에 장려상이 15% 이내 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성대경시는 지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저학년 때부터 아셔가지고 1학년 때부터 아기들을 내보내셔서 수상권에 들어가시는 어머님도 있어요. 왜냐면 1학년, 2학년일 때 조금만 더 공부를 시키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더 공부를 시켜도
스타트, 달리기 할 때 스타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 차이가 조금만 해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 이후부터 하시게 되면 수상권에 들어가기가 점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게 격차가 점점 수학 학습량이나 경험치가 다 달라지고 벌어지기 때문에 수상권에 들어가시기 점점점 어려워지는 게 조금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평균 한번 이거는 뭐 제가 이거 뭐 수상권 이렇게 했는데 평균적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55점에서 75점인데 어려울 때는 진짜 조금 색깔 있는 상을 받고 싶다면 한 80점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70점, 80점 그리고 대상 금상은 보통 90점대입니다. 그리고 이걸 왜 보느냐? 솔직히 어머님들 아이들 수학 경시대회가 학교에서 보는 거 말고는 학교 시험에는 뭐 반별 모든 별이고 학원에서는 반별로만 이제 아이들 등수가 나오잖아요. 실제 전국적인 위치를 알아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그 위치를 궁금하시는데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다. 성대경시를 본다고 지원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래도 잘하고 관심 있는 아이들이 다 지원을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의 자기의 전국적인 위치를 어릴 때부터 조금씩 점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 뭐 유형 2점짜리 뭐 1조는 50억이 몇 개입니다. 이런 거 다 교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나 3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 사고형 문제가 조금씩 들어가고 이건 거 제가 뭐냐면 이게 3%의 일부분을 발췌한 거예요. 3% 올림피아드 문제. 어머니 3%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사고력적인 1031이나 필주 수학 같은 것들의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3점짜리, 4점짜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점짜리부터 보시면 수의 개수 이거 다 지금 그런 1031 필주 수학 뭐 3%에 다 챕터별로 나와 있는 문제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대책 문제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성대경시에 나와 있는 또는 KMC 같은 경우는 다 사고력 경시 그런 교재에 관련된 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평소에 사고력 수학에 계속 노출시켜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5점짜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머니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다 나와 있거든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어떤 걸 토대로 하느냐 일반적으로 얘는 도형 문제 같지만 이거 둘레 길이 구하는 거거든요. 도형 문제 같지만 이건 실제로 도형이 아니라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열에 관련된 문제 규칙성을 찾는 거고 그럼 그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그걸 계산해내려면 가우스의 합의하는 연산 부분이 들어가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대경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 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MC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리면 곧바로 4월에 정기가 끝나면 5월에 곧바로 하늘교육에서 또 KMC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KMC도 지금 시간이 좀 달라요. 30문항이지만 얘는 시간이 좀 깁니다. 120분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K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발표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15% 안에 되면 본선 진출이 되는데 어머님들이 보통 KMC보다는 성대경시를 더 선호하시는 건 한 번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KMC는 한번 15% 안에 들어야지만 수상권이고 성대경시는 한 번 보면 되고 얘는 두 번의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조금 KMC는 희망자들이 성대경시가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성대경시는 후기보다는 정기에 지원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새 학기니까 겨울방학 동안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4월에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 한번 보시면 2022년이 후기입니다. 바로 직전. 저희가 이게 초등학교 이제 전국 15% 이내 되는 커트라인인데 얘는 75점. 그리고 얘는 72점, 66점, 63점입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학년별로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래서 이게 본선에 이건 제가 예상입니다. 발표는 안 해주거든요. 다 맞으면 100점이면 뭐 당연히 대상이겠죠. 근데 6문항이거든요. 6문항 서술형인데 아이들이 한 문제라도 풀면 수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한두 문제 정도 풀면은 그래도 장려상은 받습니다. 그리고 교대경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지만 워낙에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영재교육원 문제 유형이거든요. 다시 조금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쭉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 다 교재 다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에. 그리고 KJMO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KJMO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있지 않고 후반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한번 보시면 주니어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20문항이고 120분, 2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리고 문제는 전 과정과 중학교 1학년 과정 2에 준하는 수학 내용이라고 하지만 문제를 보시면 과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중학교 경시 문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거는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 점수를 발표를 하는데 개별 점수는 당연히 성적표로 이제 주지만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만점자가 나오면 만점자 신상과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항상 매해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최근에 2022년 평균이 50.27이고 만점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8명.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저도 익숙한 제가 가르쳤던 꼬맹이 이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여기 나와 있는데 만점자가 보통 한두 명 나와야 되는데 이 제일 최근에 있었던 거 8명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KGM 한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작년 기출문제거든요. 9월 작년 몇 달 전 기출문제인데 자연수 1부터 뭐 10까지를 모두 붙여 적으면 이런 것들인데 1부터 1까지 자연수 모두 붙여 적었는데 2022 자리가 됐다면 자연수 A는 이건 되게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사고력적인 거부터 시작해서 창의융합 수학처럼 이런 불이 가구별로 불 켜져 있었을 때 어느 두 가구도 같은 가로줄이나 세로줄이 놓이지 않도록 선택하려고 한다. 최대한 몇 개의 가구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게 교과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이런 거는 오히려 교과. 도형, 기하 쪽은 오히려 교과 심화, 기하 심화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근데 이게 과연 초등학생 풀 수 있는 물론 초등학교 교과만 배웠을 때 풀 수 있는 난이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K제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우리가 앞으로 저학년이지만 앞으로 얘가 나중에 K모나 이런 식으로 조금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거를 과연 우리 아이가 따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이걸 흥미 있어 한다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리뷰가 있어요. 이거 보고 나서 이게 시행한 지 2019년이기 때문에 지금 4회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리뷰를 보면 뭐 중학교 1년 기하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문제는 유형은 KMC랑 비슷했어요. 뭐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다. 이거는 맨 처음 시작했을 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첫 해는 좀 쉽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꾸준히 뭐 사고력 수학을 했으면 더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더 많은 응시생들이 몰릴 거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이후에 이제 그래도 KMO를 늦게 시작하실 분은 수상을 위해서 응시해 볼 거고 중일 최상위권 친구들 시간 낭비를 생각할 수 이런 아주 나쁜 글도 있었지만 이거는 다 사람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근데 되게 만족하는 어머님도 많고 이걸 봄으로써 애가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아서 공부를 조금 수학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이게 더 주변 반응이 그게 더 많았거든요. 근데 조금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 조금 왜 이런 말이 있지 이거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글을 잘 안 쓰세요. 그냥 주변에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지 이걸 댓글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KGMO 포함까지 해서 성대경시, KMC 이런 대표적인 왜 교회 경시를 봐야 되느냐 요거 어머님이 이런 문제들 지금 이거 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보여줬던 문제 유형이랑 되게 비슷한 문제거든요. 뒤에 보시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되게 뭐 여기도 보시면 확률 문제도 나오고 뭐 홀수 짝수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게 어디 문제인지 예상이 되실까요?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수능 문제에서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좀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설명에 따라 말씀을 드리는 게 수학 경시라는 걸 배우는 건 공부의 깊이를 깊게 들어가는 거고 영재원이나 이런 사고력 같은 사고력 영재를 하는 거는 약간의 생각의 확장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경시와 이런 영재 교육에 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줄수록 아이들이 교과만 했던 친구들과 정말 생각하는 파이가 달라집니다. 그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시켜 주시면 되게 좋다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 과정이 막 어렵고 뻑뻑하고 그렇게 생각한 경시만큼 되게 막 넘사벽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교과와 다른 수학적 스펙트럼의 확장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영재교육을 지원하게 되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자기소개서는 분명히 아이들의 꼬리표처럼 들고 옵니다.
수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무슨 금상을 받았다 이런 걸 쓰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아이의 커리어를 지금 첨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경시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고력 수학을 실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이 실제로 없어요. 학교에서 검증을 해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학원에서도 선행을 하는 교과 선행을 하는 경우는 사고력적인 문제를 점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시대회를 토대로 준비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걸 검증해 받을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초등학생들을 기준으로 본인 학습 상태를 위치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그리고 교회 경시대회 검증력과 위신에 따른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 1등했어 이게 아니라 나 어느 대회에서 1등했어 하면 아이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경시를 약간 소통처럼 이렇게 가볍게 데리고 참가시키시는 건 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수상을 목표로 물론 하시겠지만 수상보다는 저는 경험이고요. 아이들의 경시는.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학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교과 선행만의 이거는 그냥 계속 밥만 먹는 거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요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계속 집에서 집밥만 계속 먹은 거죠. 새로운 세계에 지겹지만 새로운 세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수학적인 경험이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자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난이도를 갖고 있지만 이걸 단번에 하게 되면 이 높이는 굉장히 되게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난이도에 대한. 이거 길이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림 똑같이 그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높이는 얘가 더 짧아 보이죠? 낮아 보이죠? 이런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시를 중간중간, 영재원을 중간중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원교육에서는 지금 성대경시 대비를 지금 진행을 할 건데요. 기출문제지는 지금 재고가 계속 지금 보니까 0번일 때도 있고 학년별로 조금 재고가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기출문제를 구입하실 수 있고 제가 경시대회 할 때는 기출문제도 물론 숙제로 내주지만 자체 교재로 제가 조금 유형별로나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매일 조금 제가 과제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제공해 드리고요. 그렇지만 절대로 답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요. 한 번 어머님들이 2번 풀리신다고 책을 2번씩 사시거든요. 근데 한 번 풀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서 다 외웁니다. 그래서 답만 써서 다 맞아서 선생님 저 금상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금상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답을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중요해서 그 문제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거는 개념을 잡을 때만 하는 거고 그런 거 얘가 과연 이런 유형을 이해했나를 확인하려면 이런 다원교육의 그런 성대경시 대비 같은 좀 다른 문항으로 다른 투로 접근을 한 문제를 노출시켜 주시면 되게 아이들 경험상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지금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학년별로 3, 4, 5학년을 오픈을 했고 여기 뭐 거기 브로셔 나오겠지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거 모두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고 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대경시 대비가 끝나고 나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는 이제 4월 2일 날 시험이 끝난 그 다음 주부터 3% 1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고를 교재 3% 그 1과정, 2과정 그런 올림피아드 과정을 좀 진행을 저희가 이제 다원교육에서 주말에 수업을 진행을 계속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왜 4월, 5월을 하냐면 이게 보통 4.5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딱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9월 딱 시작할 때 영재교원 대비를 하기에 딱 시기상 딱 적합합니다. 아이들이 기초 작업을 다 해놓고 9월에 본격적으로 영재교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는 총 4과정이 있지만 어머님들은 보통 2과정까지 진행하시고 3과정, 4과정은 조금 선택하시고 지금 좀 어머님들이 좀 갈립니다. 뭐 나는 이거 할 바에짱 더 지중상을 한 번 더 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1, 2과정은 제가 저희 언니나 주변 지인한테 너 좀 교재 좀 추천해줘 하면 꼭 추천하는 건 3% 1, 2과정은 무조건 하라고 추천을 해주는 좋은 교재거든요. 구성을 보시면 이게 뭐 경시대 기출문제 2문제로 한번 아이들한테 경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유제로 4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연습을 시키고 특강 탐구 문제라고 10문제가 나와서 총 문제가 한 챕터당 핵심 문제 2개, 유제 4개, 특강 탐구 10문제에서 한 챕터당 16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36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과정당. 그러면 576문항. 이게 일반 교과 문항이면 576문항이면 하루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경시, 사고력 경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 16문제, 한 챕터당 16문제도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교과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는 어머님들이 뭐 또는 과외로 이렇게 댁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3프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이쪽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의뢰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이거 어떤 사고력 개념이 들어있는지를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프로는 학원에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2일 성대경시 이후에 다원교육에서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예시를 드린 어머니께 그냥 간략한 로드맵을 드리자면 경시사고력 분야에서 예전 성대경시를 지금 2월, 3월 동안 준비를 해서 4월 초에 성대경시를 보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3%로 쭉 하다가 9월부터 영재교육을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경시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아주고 싶다, 실전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성대경시 똑같이 시작하셔서 5월에 있는 KMC를 대비를 하시고 KMC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는 조금 선행이 많이 되어 있어서 KJ모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 준비를 하셨다가 9월에 8월 말에 응시하거든요. 그래서 KJ모를 9월 초에 시험을 보고 또 영주를 대비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커리큘럼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어머님 사진 찍을 때 제가 돌렸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초등수학 사고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사고력의 확장이 제일 좋은 기회이고 어머님들 그냥 집에서 애들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하면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근데 이런 대회 참가를 하게 되면 응시료도 있고 대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그냥 장치,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 과정이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교과가 아닌 다른 사고력적인 사고력 경시적인 사고를 조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긴 PPT 들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거 설명이 끝난 다음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원교육 황자람입니다. 뒤에까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혹시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이 혹시 몇 살이실까요? 제가 초등 3에서 6까지 오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3학년이다, 4학년이다, 5학년이다, 6학년이다. 네. 잘 알겠고요. 지금 보니까 한 3, 4, 5학년 요 정도로 모여있는 걸 저도 잘 알겠어요. 아마도 학부모님들이 제 나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원 키즈거든요. 다원에서 이제 이창희 원장님이라고 수학의 바이블 혹시 아시나요? 자이 만드시고 쌤 만드신 이창희 원장님의 제자입니다. 딱 20년 전쯤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 40 정도라는 게 나오죠. 근데 나이가 이제 좀 어려 보여서 경험이 없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저도 삼수를 했고 대치동에서 학원 많이 다니면서 자랐고 해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길 대치동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모르는 점은 거의 없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 듣고 나서 이제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그 키 큰 여자 선생님이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이름 이야기를 한 번씩 꼭 드려요. 키가 제가 173이거든요. 키가 크고 그래서 엄마가 잘 자라라고 어렸을 때 자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식목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입시하는 키 큰 여자 선생님이다, 황자람이다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네.
제 소개는 끝났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소규모로 오셔서 사실은 이럴 때는 제가 학생 구성원들을 좀 여쭤보고 혹시 뭐 첫 아이인가 둘째 아이인가 여쭤보고 그런 것들 물어보고 이제 PPT 내용과 별개로 여기에 맞게 진행을 해요. 혹시 외동이실까요? 둘째세요? 셋째세요? 아니죠. 첫 아이 셋째예요. 입시를 많이 겪어보신 것 같고 혹시 첫째요? 혹시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이제 첫 아이시거나 아니면은 셋째 아이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보통 많아서 둘째 셋째 아이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입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들 공부할 때 뭐가 좀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앞에 선생님들 워낙 많은 것들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은 공부는 자기가 느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일명 유레카라고 부르는 포인트들인데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만화책으로 보지 않나요? 갑자기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다. 이런 이야기를 현우진 선생님 수업에서 아이들이 한 번씩은 꼭 들어요. 근데요 만약에요 제가요 그냥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빠랑 목욕탕 갔어요. 엄마랑 목욕탕 갔어요. 들어가서 신나게 떼밀고 온 날일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근데요 아르키메데스는요 아마도요 부모님의 도움과 함께 자기가 기존에 가졌던 경험과 궁금증을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내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동기가 있었을 것이고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컨설팅하는 친구들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동기가 있었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거 무한대 표시죠. 저희 학교에요 어떤 친구가요 별명이 무한대였어요. 걔가 왜 무한대였냐면요 자리에 앉아서 무한대로 앉아서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무한대 리미트 방석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책상에 이렇게 오래 앉을 수 있다는 경험이 있다는 거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미트한테 가서 무한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도 무한대인 걸 알아요. 야 무한대야 너는 왜 그렇게 앉아서 일어나질 않아? 왜 앉아서 맨날 공부만 해? 그랬더니요 걔가 난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앉아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요 맨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밤에 한 7시, 8시면은 드라마 엄마랑 1일 드라마 보기 시작하고요 잤어요. 전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무한대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공부를 갑자기 나도 해볼까?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무한대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무한대처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10시간 앉아있어 보니까요 할만하더라고요. 제가 300명 있는 학교에서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요 한 뒤에는 이용하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공부 아예 안 하는 아이돌 준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었고요 한 250등 정도 했나 그랬어요. 그렇게 무한대처럼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전교에서 딱 30등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뒤로 안 올랐어요. 공부에 필요한 약 말고 무언가 있던 거예요. 근데 못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느끼게 해준 분이 있어요. 다원학원의 이창희 원장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 저의 은사님이에요. 이투스에서 지금 수업하시는 분인데요. 지금도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민석 선생님 혹시 아세요? 설민석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 이렇게 최용규 선생님까지 친구예요. 그때 당시 1타 강사로 불리는 분이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제 친구의 언니가 있었어요. 서울대 간 언니. 근데 그 언니한테요. 제가 원래 되게 철명피 깔고 얘기 잘해요. 전 MBTI ENFP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가지고 언니한테 언니 어떻게 해야지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언니가 야 노량진에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 하나 있어. 근데 야 너 고등학생인데 그 수업 가서 어떻게 들어? 못 들을 것 같은데. 새벽 단과가 있어. 새벽 6시에 단과 하거든? 가서 들어봐. 그 언니 아마 장난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재수했었거든요. 이건요 고등학생을 위한 강의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재수생들이 그때 뭐 저희는 서울도 영교시가 있었던 그 시대 생각나세요? 절대평가였던 시대. 지금 다시 왔죠? 절대평가의 시대가.
그때 당시에 이 언니가요, 영교시 전에 듣는 새벽 단과가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추천을 해준 거예요. 저는요, 바보같이 저한테 진짜 하는 얘기인 줄 알고요. 제가 그때 부천에 살았거든요. 노량진까지 1호선 직통 타면 딱 20분 걸려요. 그거 타고 가서요, 단과 듣고 학교 갔어요. 선생님이요, 아직도 기억하세요. 너무 어려 보이는 애가 앞에 빨간 안경 쓰고 앉아있더래요. 아직도 선생님이랑 저랑 20년째 연락하거든요. 보이시죠? 선생님 강의 들으려고 새벽 첫차 타고 노량진 갔던 생각나요. 선생님이 얼마나 제자가 많겠어요. 그쵸? 매년 이 강의실을 꽉꽉 채우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도 빨간 안경 쓴 애가 와가지고 수업 열심히 듣고 잠 한숨 안 자고 초롱초롱 눈빛 뜨고 그러고서 수업 듣고 가던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인사드려요. 그리고 다원 수업 이창희 원장님 매년 인사드려요.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두 분이에요. 이런 질적인 성장이 있게끔 이분들이 안 해주셨으면 저는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제가 늘 양과 그에 적절한 질이다. 이제 남은 건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 이제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잘 설계된 수업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넣어야 된다. 너무너무 무서운 건 지금 저희 앞으로 뭐 6학년이면요. 한 5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대입까지. 근데 제야의 고수들은요, 실제로 5수, 6수생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금 수능 보는 3학년이랑 우리 애가 같이 수능을 본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 수능 괴물들이 있고요. 6월, 9월 모의고사 재수생들 본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잘 보는 애들은 그때 보지도 않아요. 공부는요, 생각보다 웃긴 게요. 오르기도 어렵지만요, 떨어지기도 어려워요. 모르는 게 있어야지 틀리죠. 엄마 나 망해봤자 70점 밑으로 안 떨어져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딱 그 지점이 와요. 거기서부터 올리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투입량뿐만 아니라 이제는 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자, 올해 이제 합격자들 집계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이번에요, 뉴스 혹시 보셨으면 서울대 3등급이 갔다는 이야기 보셨어요? 국어 3등급이요. 보셨죠? 정말 실제로 가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올라운드 스쿨이라는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작년 수강생이에요. 그 친구가 국어를 못했었어요. 실제로 40점 나왔었거든요. 근데 걔가 공부를 안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요. 근데 40점, 50점 나와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사고의 문제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지 생각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맞아요. 틀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출제자들이 분석해서 놓은 그 평가원의 문제들에 내 생각을 개입하면 안 돼요. 출제자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게 포인트라는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은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 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학 특히 열심히 하는 이야기를 제가 방금 전에도 고3 친구 컨설팅하고 왔거든요. 네가 만약에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요, 딴 거 말고요, 다른 과목은 얼마든지 누적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책 좀 읽으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고 수학 절대 놓지 말고 수학 정말 열심히 하라고 해주세요. 절대 못 따라잡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선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재 입시 준비하시고요. 과고나 외고 준비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생기시면 은근 입시 때문에 선행할 기회들을 때마다 많이 놓쳐요. 특히 중학교 3학년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소설가인 줄 알았대요. 애가 자소설 계속 쓰고 있길래 3학년 내내. 중학교 3학년 때요.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기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3학년 때요. 혹시 아이 입시 치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3 때는요. 내용에 관해서 안 나가고요. 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해요. 수학이 주 3회 나갔던 걸요. 주 1회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공부가 완료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난 기간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그 부분을 미리 대비 안 하고 놓치고 넘어가세요. 미적분이요. 시험 만약에 중간고사 끝나고 한 2주 정도 남았으면요. 14일 커리큘럼으로 해서 14번 반복하면 지나갈 수 있어요. 올라운드 스쿨이나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이용하는 친구들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용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겨울방학이요. 지금은 이렇게 줄 안 서시겠지만 나중에 가면요. 자리 맞는 것도 문제일 거고요. 등록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동네가 되게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요. 대기가 몇 명이냐고 제가 고3한테 물어봤어요. 박땡땡 선생님, 강땡땡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요. 대기가 900번이 넘는데요. 다른 수업 듣고 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 유명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회를 열심히 다녀보시고 학년에 맞지 않는 설명회여도 한 2년, 3년 앞을 내다보면서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 선생님 유명해, 저기는 저 선생님 유명해. 아이가 느끼기 전에 어머님들이 먼저 저 선생님들 파악을 딱 하고 계세요. 저 선생님은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잘 해주셔. 너는 만약에 익히고 쓰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쓰는 수업보다 쓰는 걸 이미 받아서 너는 씹어넘기는 수업만 들어. 그럴 때는 생명에 이 선생님이 좋대. 화학은 이 선생님이 일명 숏컷 풀이라고 하죠. 지름길 풀이가 아주 탁월하대. 이 수업 들어. 화학은 1사단은 어려우니까 1사단원만 먼저 해. 어머님이 전문가가 되셔야 아이들이 그런 걱정 없이 공부만 하게 됩니다. 아이들요 실제로 방문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공부는 양과 질이란 이야기를 해드렸죠. 질적인 측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어제 책을 이제 설명회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한번 다시 읽었는데요. 강한 통제력을 하는 학부모님들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통제가 강하지 않은 학부모들이라면 일탈을 크게 한대요.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거나 큰 일탈들을 하지만 소심한 일탈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학부모들이 굉장히 강한 통제를 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탈 행동이라고 고작 핸드폰 보며 공부하기. 그러면서 죄책감을 계속 느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앉아는 이때 마음은 콩밭인 거죠. 공부가 될까요? 아니요. 앉아있는데 계속 딴 생각이에요. 아니면 정말 착한 아이들은 학원에 가야 엄마 말을 듣고요. 앉아서 멍 때리는 거 아세요? 그럼 수업이 다 지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학원에 가니까 모를 거예요. 그럼 이제 벌어지는 일이 숙제 시간이 길어져요. 왜? 학원에서 이해 못하고 자기 혼자 숙제를 하려니까 숙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개념 복습해야 되겠죠. 인강 다시 듣고요. 숙제 시간이 다른 애들의 2배, 3배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미루다 밤까지 가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쨌든 이 친구는 착한 아이라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밤을 새요. 그럼 몸이 힘들어요. 그럼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해요. 몸이 힘드니까요. 근데요, 실질 공부한 양을 따져보면 얼마 안 돼요. 뭘 보면 되냐면 다른 친구들이 보통 수학 학원을 가면 1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량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객관화가 된 애들이 있어요. 학교 시험을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에 몇 문제 풀죠? 보통 25에서 30문제까지. 그렇게 풀겠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렇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1시간에 20문제, 30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푼 양을 보세요. 일주일에 많이 푸는 친구들은 200문제씩 3번씩 숙제가 나온다고 치면 주간 600문제는 풀어야 어느 정도 공부 양이 찰 텐데 그만큼이 안 찬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양과 질을 채우는 작업 중에 일단 공부하는 시간이 잘 형성이 되어 있나, 그리고 문제의 양이 적절한가, 그리고 질은 괜찮은가를 보세요. 너무 쉬운 공부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보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뭐 고쟁이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난도를 낮춰서 개념 원리 RPM 정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손만 아프거든요. 아, 발이 아프네. 많이 풀었다라고 느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는 나는 이걸 가지고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내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전형적으로 과외나 클리닉을 붙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원에서 하는 클리닉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가 숙제를 못하니까 과외를 붙여줘요. 옆에서 과외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요즘에 콴다 이용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숙제할 때요. 혹시 보세요. 콴다 이용하나? 찍어서 보내줘요. 푸는 거 다 알려줘요. 답지 보고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이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길래 저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1대1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고3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사례는요. 제가 돈 주고 이 친구한테 이 에피소드를 샀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너 얘기 좀 해도 되겠냐. 널 팔겠다. 그랬더니 자기 신상만 안 나오게 해서 팔아달래요. 알았다. 이랬어. 유명해지고 싶대요. 1대1로 모 선생님이랑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영어 단어장에요. 엔텔롭 영양이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좀 밥 안 먹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친구가요. 저를 보면서 엔텔롭 하면 선생님이 생각나요. 왜? 밥 안 먹어서 영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외웠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건요. 얘예요. 영양이에요. 뛰는 영양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라고 네가 스스로 찾아보라 그랬더니 막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깨르르 묻는 거야. 제가 국어가 부족하대요. 고3인데요. 내가 너 같은 애가 의사가 될까봐 너무 무섭다. 네 병원은 절대 안 가겠다. 라고 했거든요. 실제 고3인데 메디컬 준비하는 애예요. 근데 이 친구가 벌이는 일들이요.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교과서를 못 봐요. 자꾸 누가 읽어주고요. 누가 해석해주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수학의 정석 있죠. 그걸 혼자 보고 복습해라고 하면 복습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사자성어 보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을 못 찾습니다. 휘문고등학교 가면 사자성어 시험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옹고집전을 보고요. 여기에 적절한 사자성어 고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자성어 봤을 때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무한해동 보고서 구한해동이 뭔지 모르면 답을 못 고르겠죠. 해석은 다 해놓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휘문고등학교 올라가면 신사고의 노란 책 있어요. 이것이 어휘력이단가? 그 책을 한 번씩 외우게 하는 게 내신에 들어가 있어요. 내신 어휘집이요. 그래서 문해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책을 읽을 만큼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책을 양서를 읽히시고 그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계속 물어봐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 문맹이란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핸드폰 요만한 거 보니까요. 시야가 요만큼에서 벗어나질 않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긴 맥락의 글들을 못 읽는다,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서 왜 3일이 아니고 4일이에요 물어보는 애들 있죠. 그 일이 정말 실제로 엔텔롭 같은 친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정말 문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독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보면서는요. 여기서 12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12가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 고르세요. 바꾸어 말하세요. 영어로 물어보면 아는데요. 한글로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저희 한글로 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눈치가 없었어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문제를 내는데 니네들이 그거를 고르질 못한다. 의도 파악을 못한다. 그래서 눈치를 길러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주도학습 잘하는 친구들은요. 공부의 양과 질이 잘 차 있고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걸 잘 알아요. 아까 엔텔롭 같은 일인 거죠. 내가 이걸 모른다. 봤다. 보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런 거 있죠. 너 유재석 알아? 알아. 봤지 TV에서. 직접 아나요? 아니에요. 봤잖아요. 근데 안다고 생각해요. 아는 거랑 모르는 걸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저희가 절대평가가 되면 될수록 생기부의 중요성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공부에 참여한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질문 노트를 사용하라 라는 이야기도
드려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실제로 학습관에서 입시 컨설팅 오는 친구들한테 공부에 문제점을 있을 때 파악해드리는 그 MLST2 검사라는 학습 인지 능력 검사에 관한 것들이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들 설계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 평가를 해보시고 고쳐나갈 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 동기에 관한 부분들 제가 쭉 담아놨는데 이거는 제가 밴드에 늘 입시연구소에 제가 설명회 끝나고 나서 입시연구소 밴드에 따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공부 동기가 높고 성취 이유가 확실한 친구들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를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의사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의사가 하고 싶다. 그냥 의사하면 안 돼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니? 저는요 지금 튀르키 얼마 전에 지진 났잖아요. 그런 제3세계에 가서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가서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사명감이 중요해요. 그런 의료적인 혜택에서 의료복지 혜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울지마 톤즈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같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쟤네들 지진 났으면 물 어떡하죠? 전 물이 가장 걱정돼요. 깨끗한 식수를 먹는 게 되게 생존에 직결적이거든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은 그 토네이도가 일어났을 때 그 생수를 누구한테 먼저 분배를 해야 될까 분배의 정의에 관련된 파트가 나와요. 걔가 그 책도 읽었거든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생각이 깊은 친구예요. 그래서 꿈을 꿀 때 목표를 가질 때도 좀 능동적으로 그리고 동사형의 꿈을 꾸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 시간 관리를 잘하고요. 도움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게 인지가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건 여기다 물어봐야지가 확실히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는 양과 질이어서 내가 공부하는 양을 늘리고 투입량을 적절하게 늘렸을 때 전략이 확실하면 결국은 공부 잘하는 주도형인 아이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도 모르면서 애들한테 그냥 스터디 플래너 써봐. 그럼 당연히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스터디 플래너 가져왔거든요. 끝나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스터디 플래너 짜는 방법 알려드리고 샘플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아이들 나눠주시고 짜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집에 가서 같이 짜주세요. 혼자 해봐라고 했을 때요 못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친구는요 개포고에서요 전교에서 100등이 넘었었는데 지금 한 30등까지 올라오는 친구거든요. 개포고에서 이 친구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공부량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학원만 겨우겨우 다녔거든요. 내가 공부 못할 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수학 공부한 거에 대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공부 시간이 요만큼이었던 친구가 이만큼이 더 늘어났거든요. 공부 시간만 3배가 늘어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성적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양을 늘렸던 친구고요. 저 친구가 공부를 별로 안 했던 이유는 선행을 많이 해서요 지쳤어요. 공부에 대한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선행 다 하고 학교에서 자도 성적 잘 나오는데 왜 공부를 하냐.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미루는 습관이 엄청났던 친구예요. 얘가 지금 날짜가요 11월인데요 온라인 클래스를 이때 코로나 직격탄 시기여서 애들이 공부를 되게 미뤄했거든요. 8월달 공부했던 거를 11월 가서 몰아서 듣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주간, 일간, 연간, 월간 학습 계획을 꼼꼼하게 짜놔야지 이 친구가 공부를 결국 잘할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 깊이까지 짜야 되냐? 저는 5년치 짤 수 있으면 5년치까지 짜라. 3년치 짜실 수 있으면 3년치 짜라 말씀드리거든요. 의외로 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표를 배치한 건데요. 제가 연간계획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로드맵 컨설팅 오면 짜드리는 연간계획입니다. 3년치예요. 고등학교를 미리 예상하시면서 보면 좋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전에 중학교 때 올라오면서 11월부터 애들이 수학 선행반을 수강을 해요. 방학이랑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짜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방학기간 모의고사 3월 24일날 보고 6월 모의고사 보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중간고사 2주 동안 무엇을 할지 미진한 부분은 뭐였는지 중간고사가 끝나야지 메워 넣을 수가 있겠죠. 오답노트 하고 나서요. 그리고 메워 넣고 기말고사 끝나고 2주 끝나고 놀지 말고 메워 넣고
그걸 다 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짜고 보면요, 아이가 나 의외로 공부할 시간이 없네를 자기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짜는 거를 시간을 버리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많을 때 앞으로 네가 혹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로스쿨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네가 가져나가야 될까, 혹은 과학자가 되려면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 시기에는 어떤 시험을 보고 너는 얼마나 대비해야 된다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와서 저랑 연간학습 계획을 짠 거예요. 지금 수상화에 대한 이야기도 앞에서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던데, 이 친구가 선행을 제대로 못하고 6개월치 앞으로만 바라보고서 갔던 친구거든요. 아이들이 속도가 다르다면 각자 다른 속도로 선행 계획을 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서 같이 짜주시면 좋겠어서 제가 계획표를 넣어놨습니다. 수학은 시기적절한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게 수학 계도에 대해서, 이 나선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넣어놨고요. 이거는 제가 PPT들 잘 보이게 여기 앞에 보니까 글씨가 분별이 잘 안 돼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선행을 얼마나 해야 되냐,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심화과정을 배우면서 겨울방학에는 그래도 중등과정을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중등을 다 완료를 하시고, 중학교 1학년 때쯤에는 고1 과정을 다 해놓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 뭐 논술이 줄어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수, 상, 하 부분이 논술에는 결국은 들어가니 그래도 공부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되면 친구들이 고3 과정까지 다 완료하는 스케줄을 아마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아이 선행 안 해요, 괜찮아요 라고 하기에는 대치동에서 선행 안 하고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자기주도력 없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 선행 효과가 없는 거지, 선행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답 노트, 복습 노트요, 집에서 같이 해보세요. 딱 모든 걸 다 뒀고요, 이렇게까지 적어낼 수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 유전 들었는데요, 생명 선행했어요. 저희 아이 올림피아드 해가지고요, 물투 화투까지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너 아는 거 적어봐라 라고 했을 때 설명을 못하거나 적어내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적어낼 수 있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고등학교 입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저는 1시까지라고 듣긴 했는데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설명회만 할 게 아니라 설명회를 늘 여러 번 드려서 제가 시리즈별로 좀 준비를 해놔서, 여기는 고등학교 입시가 들어있고 그 뒤에는 대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대입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뵈려고 PPT에는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고입, 대입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선행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절대평가되니까 우리 애들 공부 안 시키려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그러면 안 돼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고, 아무리 시험이 쉬워진다고 해봤자 지금 수능 영어도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인원수를 좀 줄이려고 계속해요. 영어 1등급 인원수가 뭐 12%가 넘었다 얘기를 하는데 1등급은 4%까지잖아요. 자꾸 그래서 영어를 어렵게 하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과연 절대평가 시대에 어떤 대비들을 할까?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라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조금씩 합니다. 우리 학교에 조금 더 특성을 보여주려고 하면 아이들을 1등급 아이들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 과정 쪽에서 선택 과목에서 특이한 점들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공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혹시 그 고등학교에 그런 과목들이 설치가 되어 있나를 좀 살펴보시고, 연계해서 다른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지금 고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전부 다 PPT 넣어가지고 다 입시연구소 PPT 올리는 데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더 말씀드릴 거는 도움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도서관 사이트들이랑 되게 친해지시는 게 좋고요. 뭐가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별이 몇 반짝이야? 하느님이 슬퍼하셔서 지금 눈물이야? 뭐 이런 게 문과 엄마들의 대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별이 왜 반짝이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얘기해 주려면, 그럼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볼까?
논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 엄마, 암에 걸리면 사람이 왜 죽어? 암에 걸리면 사람 그냥 죽지. 아프니까. 그게 아니라 왜 아픈지에 대해서 좀 같이 풀어주세요. 사실 저희 강아지가 이제 뭐 제가 별로 안 하긴 하는데 저희 강아지가 어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강아지가 어제 20년 키운 강아지가 어제 이제 숨을 거뒀어요. 근데 그 오늘 올라오기가 사실 제가 마음이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저 보면서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강의하시는데 늘 이 친구가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강아지 얘기 되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저희 강아지가 디스크 걸려가지고 못 걷고 독소가 차오를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강아지 보면서 친구들이 선생님 강아지 보면서 제가 수의사의 꿈을 다시 한 번도 다졌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강아지 보여주면서 안 키우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봐라 이런 주제들을 되게 많이 줬거든요. 논문도 찾아봐라. 휠체어도 만들어봐라. 3D 프린트 뽑아봐라. 그랬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서요. 학교마다 보면은 페이지에 다 몇 점 정도면은 어느 학교에 가는지 대학 어디가에 치면은 나와 있어요. 물론 대치권 친구들은 조금 다르긴 할 텐데요.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워크넷은 앞에 보였던 검사들을요 실제로 이제 돈 내고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워크넷 들어가면은 자기 적성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커리어넷 들어가면 직업에 관련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고요. 당분간은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꿈과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만요 늘 강조하면요 아이들이 하지 않아요. 자기가 느껴야 하거든요. 피부로 와닿아야.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진로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들은 그게 연료가 되어서 알아서 달릴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 주시면 제가 더 풀어드리고 갈게요. 제가 시간 좀 비워놨거든요.